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김순애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73세의 몸이지만 수십 년간 새겨진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았지요. 부산 연제구 아파트 주방에서 그녀는 첫 번째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도시락통 3개가 싱크대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지연이 그리고 고등학생 손자 민준이의 것이었지요. 순애는 밥을 짓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정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시락 다 됐어요? 지연이가 화장을 하며 주방을 지나쳤습니다. 감사 인사는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도시락을 챙겨 가방에 넣었지요. 순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해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도연이를 키우며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아들 하나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지요. 아들이 성공하면 며느리를 얻으면 손자를 품에 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그 꿈은 모두 이뤄졌습니다. 도연이는 중견기업 과장이 되었고 지연이는 아름답고 똑똑한 며느리였습니다. 민준이와 고등학생 손녀 소윤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지요. 하지만 순애가 상상했던 행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양말이 안 보여요. 소윤이가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서랍장 2번째 칸에 있어요. 순애는 바쁜 걸음으로 소윤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양말을 찾아 건네주었지요. 오전 7시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순애의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설거지부터 했습니다. 4명이 사용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지요. 그 다음은 빨래였습니다. 세탁기 2대를 돌리고 손빨래까지 해야 했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거실 방 4개, 화장실 2곳까지. 73세의 허리는 이미 구부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자세로 살아온 결과였지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순애는 잠시 쉬었습니다. 혼자서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는 항상 정성스러운 반찬을 준비했지만 혼자 먹는 끼니는 늘 소홀했습니다. 오후에는 장보기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돌았습니다. 도연이가 좋아하는 등갈비, 지연이가 찾는 유기농 채소, 아이들이 먹을 과일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요.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5시부터 준비해야 7시에 식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 6가지는 기본이었지요. 어머니 된장국이 너무 짜네요. 지연이의 첫 마디였습니다. 맛을 본 순애는 평소와 같았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덜 짜게 끓이면 되니까요. 할머니 이거 맛없어요. 소윤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럼 뭘 먹고 싶어? 피자.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아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2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었는데 말이지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함께 앉을 자리는 없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순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용도실로 쓰던 곳이었지요. 큰 침실은 아들 부부가, 작은 방 2개는 손자 손녀가 사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감사 인사 한 번 듣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가족들을 보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나. 48년 전 25살의 과부가 된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우자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지요. 자신의 꿈도 사랑도 심지어 재혼의 기회도 모두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은 자라서 가정을 꾸렸지만 순애는 여전히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무료 가사 도우미 같았지요. 창문 너머로 부산 밤바다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 멀리 어디선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 말이지요. 순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순애의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직은 자신도 모르는 변화였지만 곧 그 균열은 커질 것입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그렇듯 순애도 한때는 꿈을 품었던 25살 여인이었습니다. 그 꿈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너무 깊이 묻혀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산 바다는 오늘도 조용히 파도를 일렁였습니다. 언젠가는 그 바다가 순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허리 통증이 시작된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지요. 73세면 어디 안 아픈 곳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설 때마다 허리에서 전기가 오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지요. 그래도 도시락은 싸야 했습니다. 가족들의 아침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느 날 아침 도연이가 허리를 붙잡고 있는 순애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 쪼그려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면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빨래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젖은 이불을 들어 올리다가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런 순애를 보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빨래가 제대로 안 말랐네요. 미안해. 다시 넣을게. 아니 왜 이렇게 대충 하세요? 예전엔 이러지 않으셨는데.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부담을 줄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계단에서 넘어진 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다가 허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뒤로 넘어져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어머니. 마침 올라오던 도연이가 순애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일으킨 후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지요. MRI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요추사 5번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늦으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순애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니. 평생 큰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 더 일찍 왔다면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다고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참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수술 일정 잡을게요. 그런데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습니다. 수술하면 회복하는 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첫 번째 걱정이 자신의 건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지요. 파출부라도 쓸까요? 뒷자리에서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돈도 돈이고 남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가 빨리 회복하시면 되죠. 순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 후 금요일이었지요. 순애는 그동안 집안일을 미리 준비해 놓으려고 애썼습니다. 반찬을 많이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두고 빨래도 미리 다 해뒀습니다. 엄마 수술 당일에 병원 데려다 드릴게요. 도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 회사 가. 혼자 갈 수 있어. 그래도 괜찮다고. 수술 끝나면 연락할게. 순애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미안했거든요. 수술 당일 아침 순애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손이 떨렸지요. 보호자란에는 도연이의 이름을 써놓았지만 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누가 준비할까?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수술은 3시간 걸렸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 침대에는 가족들이 와 있는데 순애의 침대 옆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술 잘 됐어요. 보호자분들은 언제 오세요?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순애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이 말랐고 온몸이 아팠지만 물도 혼자 마셔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도연이가 나타났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온 것이었지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네요. 그런데 내일 토요일인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이들 밥은 어떻게 하죠?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아들이 가장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배달 음식 시켜주면 되잖아. 매일 그럴 수는 없고. 도연이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언제쯤 퇴원하세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대. 일주일이나요? 너무 길지 않나요? 순애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지요. 부산 밤바다가 까맣게 보였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가족들의 문화는 드물었습니다. 도연이는 이틀에 한 번씩 잠깐 들렀고 지연이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손자 손녀는 학원이 바빠서 올 수 없다고 했지요. 퇴원 전날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퇴원이시죠? 응. 그럼 언제부터 집안일 가능하세요? 집이 너무 엉망이에요. 순애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그것뿐이었나요?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달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게.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지요. 퇴원하는 날도 혼자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와 보니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빨래는 넘쳐났습니다. 쓰레기통도 가득 차 있었지요. 어머니 오셨네요. 지연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집안일 하실 수 있어요? 퇴원한 시어머니에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것을, 아프거나 다치는 것보다 일을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그날 밤 순애는 작은 방에서 울었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지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내가 바란 삶인가?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삶이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것이었나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는 다른 삶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는 삶 말이지요. 순애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변화에 대한 갈망만은 확실했습니다. 수술 상처는 아물겠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허리 아픈 것을 참으며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2달 더 쉬라고 했지만 가족들의 눈치를 보니 그럴 수 없었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오래 서 있을 수 없어서 요리하는 시간이 2배로 늘었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도 자주 쉬어야 했지요. 빨래를 널다가 허리를 붙잡고 주저앉는 일도 많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안일이 예전만 못하네요. 지연이의 불만이 늘어갔습니다. 미안해. 아직 허리가. 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안 아픈 척할 수도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 순애는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지요. 침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당신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 더 자유롭지 않아?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도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어?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외식도 자유롭게 못하고. 그래도 어머니인데. 물론 효도해야지. 그런데 꼭 같이 살아야만 효도야? 차라리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순애는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요양원은 너무 심한 것 같고. 좋은 요양원도 많아. 거기서 또래들이랑 지내시면 더 행복하실지도 몰라. 엄마가 싫어할 텐데. 처음엔 그래도 적응하시겠지.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편하고. 생각해보자. 대화가 끝났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90까지 사신 시어머니도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자신은 요양원으로 보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8년을 떠올렸지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2살배기 도연이를 안고 다짐했던 순간. 뼈 빠지게 일해서 아들을 대학 보냈던 시절.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자문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짐이 되었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애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고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 빨래에서 냄새나요. 김치가 너무 쉬어요. 청소가 엉성해졌네요. 지연이의 지적이 늘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죄송해요라고 사과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연이가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순애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로 축하 여행 가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야. 언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족 여행이라니.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준비물이 뭐가 필요해? 내가 다 챙겨줄게. 그때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응? 순애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저희끼리 가족 여행이에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시면 돼요. 가족 여행인데 왜 나는?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도 힘들고 여행지에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드실 텐데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야?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 가족이죠. 그런데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고. 몸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우리끼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연이도 지연이 편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엄마 챙기면서 여행하기는 힘들어요. 순애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 여행에서 자신만 빠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그럼 나 혼자 집에 있으라는 거야? 며칠 안 돼요. 금방 올게요.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지요. 엄마? 괜찮아. 순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았지요. 가족 여행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가족 여행.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며칠 후 떠났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지요. 택시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48년 만에 처음 맞는 고요함이었지요. 하지만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순애는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언제나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렸던 식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지요. 둘째 날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지요. 셋째 날 저녁 제주도에서 단체 사진이 왔습니다. 도연이가 보낸 것이었지요.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없을 뿐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에게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를. 필요할 때만 이용당하는 존재라는 걸. 밤늦게 거실에 앉아 부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는 다른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삶.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처음으로 소리 내어 말했습니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변화에 대한 의지만은 확고했지요. 그날 밤 순애는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지요. 잔고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부산 바다가 어둠 속에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순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왔지요.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오면 무엇인가 달라질 것입니다. 순애는 더 이상 예전의 순애가 아니었으니까요.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지요.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부동산 중개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디 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애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중개사의 눈이 커졌지요. 거기는 시세가 꽤 나갈 텐데요. 혹시 이사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울진으로 가려고 해요. 울진이요? 갑자기 왜?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지요. 친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후를 시골에서 보내려는 어르신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니 지연이가 부엌에서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산책했어. 아침 준비는 언제 해주실 거예요? 도시락도 안 챙겨주시고.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날부터 순애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도 매일 싸주지 않았지요. 청소도 이틀에 한 번씩만 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힘들어. 그래도 예전엔 이러지 않으셨는데. 순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지요.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을 불렀는데도 금세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파실 건가요? 중개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팔겠어요. 순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장만한 집이었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지요.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때가 오면 말하려고 했거든요. 일주일 후 그때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또다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근교로 갈 건데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지요. 아니야, 너희끼리 가. 그러세요? 그럼 집에서 편히 쉬세요. 지연이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1박 2일 여행을 떠난 그날 순애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울진에 있는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명자야, 나야. 어머, 순애야? 웬일이야? 울진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순애는 그동안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명자는 가끔 끼어드는 탄식과 함께 끝까지 들어줬지요. 그래 와. 여기 바다도 좋고 공기도 맑아. 혼자 살기에 딱 좋은 집도 하나 있고. 정말? 응.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봐 줄게. 친구의 따뜻한 목소리에 순애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다음 날 이삿짐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가져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이불 그리고 몇 가지 추억이 담긴 물건들 뿐이었지요. 언제 이사하실 예정이세요? 이번 주 금요일에요. 그럼 목요일에 포장하러 올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만 말하면 되었지요. 일요일 저녁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을 위해 순애는 마지막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정성을 들였지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와,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도연이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만들어 봤어. 식사를 마친 후 순애는 거실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순애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해졌지요. 나 이사 갈 거야. 이사요? 어디로? 도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울진으로. 왜 갑자기? 거기서 뭘 하시게요? 친구가 있어. 거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나 혼자 살아본 적도 있어. 그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내 나이는 내가 알아.
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을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았지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 그럼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여기서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있었지요. 언제 가실 건데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금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준비는 다 했어. 순애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도 팔았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지요. 집을 팔았다고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내가 처리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너희 이름으로 집을 구하든지 전세를 구하든지 알아서 해. 어머니, 이게 무슨.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순애는 방으로 들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너희도 원하던 대로 진짜 독립해라.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새벽까지 들렸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지요. 목요일 아침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73년의 인생치고는 가벼웠지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응. 후회 안 하실 거죠? 순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살 때부터 키워온 아들이었지요. 이제는 어엿한 가장이 된. 후회는 너희가 하겠지. 엄마, 잘 살아라. 앞으로는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순애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KTX를 타고 울진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부산을 벗어나 대구를 지나 안동을 향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지요. 울진역에서 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지만 금세 알아볼 수 있었지요. 순애야, 명자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된 지금도 소녀 시절의 우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순애는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친구가 마련해준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단층 집이었지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어때? 완벽해. 그날 밤 순애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48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밤이었지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울진에서의 첫 아침은 특별했습니다. 새벽 6시 순애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지요. 하지만 도시락을 싸러 부엌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봤지요.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부산 바다와는 다른 모습이었지요. 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파도 소리도 부드러웠고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 자려고 해도 눈이 떠져서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저도 새벽 5시면 일어나거든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순애로 인사받는 기분이었지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명자와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지만 볼거리가 많았지요. 여기 시장도 볼만해. 싱싱한 생선이 많이 들어와. 그래? 나중에 가봐야겠다.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이 다 착해. 외로워하지 않을 거야. 순애는 고마웠습니다. 40년 전 친구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점심 후에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걷는 시간이었지요. 허리가 아파서 가끔 쉬어야 했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지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지나가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응, 혼자 살아. 외롭지 않아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외롭지 않아. 바다가 있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뛰어갔습니다. 저녁에는 명자가 저녁을 해줬습니다. 둘이 앉아서 먹는 소박한 식사였지만 부산에서 4명 분량을 차리던 때보다 훨씬 편했지요.
순애야, 후회 안 해? 전혀. 그래도 아들이. 명자야, 난 48년을 남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명자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졌지요. 아침마다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마을 경로당에서 화투도 쳤습니다. 김 할머니 부산서 오셨다면서요? 네, 일주일 전에 왔어요. 혼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 그냥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서요. 할머니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걸 아니까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요. 아, 그래요? 여기 생선이 부산보다 더 싱싱해요. 상인들도 자연스럽게 대해줬지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바닷가를 산책하고 점심을 간단히 해먹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봤지요. 저녁에는 명자와 함께하거나 혼자 조용히 보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이었지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잘 있어. 저 엄마 보러 가도 될까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왜? 그냥 안부도 확인하고 싶고. 너희 집은 구했어? 네, 전세로 구했어요. 좀 작지만. 그럼 됐네. 엄마 정말 보러 가도 될까요? 순애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마음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아들은 아들이니까요. 그래 와. 사흘 후 토요일 오후 도연이가 울진에 나타났습니다. 혼자 왔지요. 명자 집에서 만났습니다. 엄마. 응. 도연이는 순애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왜 울어? 제가 너무 못했어요. 순애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알면 됐어.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너희는 너희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게 좋겠어. 도연이는 한참 울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지요. 엄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저를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결혼해서도 돌봐주시고. 당연한 거였어.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순애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앞으로는 가끔 안부 확인하러 와도 될까요? 그래, 가끔은. 1년에 몇 번씩만.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는 저녁까지 함께하고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질 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너도. 기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아들 같더군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순애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장을 보러 가면서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저녁에는 명자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바닷가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 같았지요. 어서 와. 순애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바다라고 이름을 지어줬지요. 이제는 바다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합니다. 강아지가 앞서가면 순애가 따라가고 순애가 쉬면 바다도 함께 쉬었지요. 할머니, 강아지가 정말 예뻐요. 지나가던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름이 바다야. 바다?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73년 만에 자신이 지은 이름으로 불리는 생명체가 생겼지요. 저녁에는 바다와 함께 해질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지요. 바다야, 우리 참 잘 살고 있지?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울진에 온 지 2달이 되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기분을 안다. 김순애로서 말이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애로서.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자장가 같았지요. 내일도 바다와 함께 산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명자와 차를 마실 것이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것도 강요받지 않고.
순애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내일이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74번째 생일이지요. 부산에 있을 때는 생일이 와도 별로 특별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내일은 명자와 함께 케이크를 사서 축하할 계획이었지요. 바다에게도 간식을 사줄 생각이었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3년을 살았지만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았지요. 파도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김순애로서. 바다는 여전히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순애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듯 말이지요.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도착하는 소리였지요. 순애는 이미 자신이 가야 할 곳에 도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곳에 말이지요.